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집,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싼 자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집의 다른 말은 곧 빚입니다. 집과 빚, 같은 글자인데 다르게 읽죠. 그래서 늘 등장하는 게 대출인데요. 이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팁을 드리는 건데 이번 주 눈높이 공부방에서는 최근 대출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이 달라지는지 전해드리고요. 햇살론, 미소금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몇 개만 답해드리고 갈게요. 네. 양말년님, 아들 거 치곤 크네요. 얼굴이 작으신 건가요? 마스크 얘기인데요. 아니에요. 귀가 완전히 접혀가지고 귀가 그 스티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유인님, 시동 잘 걸렸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이 따뜻한 온정 속에서 오늘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1번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네. 그 팟빵 게시판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우리 국민연금 미리미리 자식들을 위해서 가입해 주시면 가입 기간 늘어나서 좋아요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한 아버님이 아니 내가 지금 들어줘 봤자 그 친구가 수령하는 시기는 똑같이 65세인데 네. 이게 뭐가 좋답디까? 내가 일단 하라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은 시켰으만 네네. 뭐가 좋은지 알려주시오 하셨어요. 일단 성인 만 19세가 됐을 때 한번 가입 이력을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납입을 해주시면 부모님도 힘들죠. 네. 쭉 내주시 마시고 19세 때 한번 이 가입 이력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친구가 뭐 25이 되든 30살이 되든 취업을 해서 본인이 국민연금을 내게 되면 예전에 19세 때 한 번 냈던 기간과 그때와 그 시점과 그다음에 나중에 취업해서 내게 되는 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네. 이 공백은 추후 납부 제도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도 선택에 의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봤을 때 미래에 가서 나는 국민연금 이거 정말 좋다고 생각해. 내 돈을 넣어서라도 가입 기간을 늘려야겠다 생각하면 넣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19세 때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내 생애 최초 국민연금의 가입의 시점이 30살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만 19세 때부터 가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은 나중에 가서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우리가 이빨 빠졌다라고 하죠. 네. 그 이빨 빠진 기간은 채워 넣을 수가 있는데 아예 처음 시작이 30살 때부터 혹은 25세부터라면 그 이전에는 채워 넣을 수가 없다. 그 미리 시작하면 좀 싼 거예요? 싸지는 않아요. 내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소득이 없으면 네. 내는 납입 금액을 본인이 이제 설정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살다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예. 못 내게 되는 상황도 있고 은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뒤로 부담이 커지는 걸 좀 젊었을 때 미리 부담한다. 들어놓을 수 있다. 네, 그런 그런 부담을 개념 줄여준다. 그래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노후 준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우리 DSR로 돌아가 보죠. 네. 지난주에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네. 요거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큰 틀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규모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를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뭐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 좀 눌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누르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실제로 돈이 필요하신 서민 실수요자분들의 대출이 막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보면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이번 방안의 중점 핵심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DSR이라는 게 은행별로 40%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60%인 사람도 있고 20%인 사람도 있다면 은행에서 봤을 때는 평균 40만 맞추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개인별로 40%를 맞춰 나가도록 단기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뭐 주된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40년짜리 모기지도 사실 고민스러운 점이 좀 많아요. 이게 그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전해드릴 텐데 네. 현재 소득이 앞으로도 보장될 거냐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하후 상박으로 할 건지 요 설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하튼 네. DSR 우리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DSR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알려드리면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원금 플러스 이자 1년 동안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금액이 소득 대비 몇 %냐. 즉 1년 내내 내가 2천만 원을 벌고 빚 갚는 걸로 1,0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DSR이 50%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신용대출, 신용카드, 카드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0%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받는 연봉에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것은 40%를 넘지 않도록 해라. 근데 이게 지금은 은행별로 평균을 내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네. 점차 단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올해 7월부터는 모든 규제 지역의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1억 초과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차주 단위로 40%를 보겠다. 개인 단위로. 2단계는 내년 7월입니다. 매년 7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이 2억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40%를 보겠다라는 거고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이 1억 초과면 모두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3년 후 정도가 되면 이제 웬만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거고 왜 이렇게 그럼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느냐? 네. 이건 전면 시행을 바로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아예 대출이 막혀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둘이잖아요. 네. 프리랜서들. 네. 이 프리랜서들도 소득 파악을 사실 통장에 이렇게 따박따박 찍히는 돈이 있어도 실제로 은행에 가면 그 돈만큼 돈을 잘 안 꿔줍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카드값도 연체 안 하고 잘 갚고 했는데도 이 소득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면 은행들도 해당 그 돈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어요? 네,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마련해 나간다, 넓혀 나간다는 건데요. 뭐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든지 주부 아니면 실직자, 잠깐의 휴직자, 뭐 폐업자 이런 분들 다 해당이 되시겠죠. 네. 자, 소득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증빙소득이라는 게 있고 인정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증빙소득은 말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월급쟁이라고 부르시는 그 근로소득자분들은 매년 국세청에 그냥 월급이 원천징수돼서 신고가 되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확실해요. 뭐 명확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직업의 경우에는 사실 세금 낼 때는 조금 경비를 많이 쓴 것처럼 하고 싶고 물론 그건 탈세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소득 그리고 미래의 소득이 파악이 안 돼요. 월급이야 이번 달에 들어오고 내일 다음 달에도 들어오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증빙소득과 함께 인정소득이라는 걸 봅니다. 인정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납부액 같은 걸로 소득을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연체가 없었을 경우에 네. 어디선가 2천만 원 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2천만 원 전체를 다 소득으로 잡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인정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신용카드도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냐.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인데 현금으로만 소득을 받으시는 네.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신용평가 회사라는 곳 있어요. 우리 신용점수 매겨주는 회사. 여기서 소득 예측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 이분의 성별, 이분의 직업, 이분의 거주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소득이 얼마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고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소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다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은행들도 사실은 좀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 계층 모델도 만들어야 되는 게 네. 우리 너무 예대마진에만 그동안 의존해왔던 게 맞고 너무 콕 집어서 그렇죠. 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번거롭고 그렇죠.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걸 잘하는 게 선진 금융 기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꼭 제가 프리랜서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선진 금융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네,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 봐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옳지만 자산이 별로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는 젊은 사람들은 돈 안 꿔주면 집을 어떻게 사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국의 입장은 그래요. 이걸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출 끼고 여러 채 집을 보유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좀 늘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민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 충격을 받는 건 최소화하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꼼꼼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DSR이 이렇게 적용을 되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네.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5%라고 가정을 하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대출이 다른 대출은 없고 그냥 오로지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경우 DSR을 40%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연봉이 3천만 원이신 분들은 20년 만기 대출을 받게 되면 한도가 1억 8,900이 나옵니다. 그리고 30년을 하게 되면 2억 5,300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6억짜리 주택 LTV 50%를 적용받아도 3억 대출이 필요한데 이분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온다는 게 이 40% 장기 모기지 대출인데 이렇게 하면은 3억 500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 3억 500을 대출을 받을 때 이 30년으로 받는 것과 40년으로 받는 것은 이자 차이가 5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더 많이 갚아야 네. 되죠.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나가는 이자 비용이 더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고요. 물론 이제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대출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취지는 알 수 있겠는데 네. 최근 주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서민 실수요자들의 소득 같은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약간 조금 더 촘촘한 설계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자리 환경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기 모기지라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디자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제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이 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전월세만 살라고 할 수 없다.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나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좀 완화해 주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극단적으로는 90%까지 해주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우려가 되는 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LTV를 높여주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DSR을 보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포인트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앞서 있고 127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이 되는데 네. 문제는 그 분양 가격이 한 6억 정도는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에 당첨이 됐을 때 서민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한 50%? 그럼 3억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이렇게 공공분양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 규제를 많이 넓혀주면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유인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분양과 일반 주택을 구매를 할 때 LTV도 조금 차등해서 적용을 하는 쪽으로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런 고민 들더라고요. DSR 규제를 정부는 강화한다고 하는데 네. 여당에서는 이제 이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니까 사실 이 정책이 둘 다 시장에 나왔을 때는 7월 이후에는 두 가지 정책이 좀 부딪히게 충돌하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지 뭐 당정 간의 협의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이게 실수요자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집 사려는 사람은 자기가 다 실수요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뭐 심지어는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체 어디까지가 신혼부부냐? 몇 년까지 같이 산 게 신혼부부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네. 여기다가 더해서 제 주변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주택인데 네. 애들이 커서 난 좀 넓혀가는 옮겨가야겠다. 거. 예. 나는 2주택을 살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냥 네. 좀 옮겨가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이 안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대체 뭡니까? 이런 개념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대로 약간 사실 고무줄이에요. 주로 이제 대출 규제로 보면은 주택 가격 5억 이하 아니면 무주택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따져봤을 때 내가 1주택자, 이미 1주택자인 경우에 또 다른 주택을 구매해서 넓혀가는 경우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대답이 궁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를 하려는 목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뭐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 끼고 이렇게 세를 끼고 사느냐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후자에 있어서도 사실은 또 걱정이 되는 게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주 제한이 걸려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분양대금을 다 마련하지 못해서 한 2년 정도는 전세를 뒀다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2년 후에 내가 들어가려는 수요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판단했을 때 이걸 또 실수요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책상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로는 뭐 주택 가격, 뭐 무주택 여부 이런 것들을 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일주일 동안 김현우 소장님 진짜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이 엄청 많은데 나머지 시간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양보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청취자분들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네. 6758님, 대출 일하다 듣다 주택담보대출 얘기해 주셔서 눈이 번쩍했습니다. 네. 저희는 3년 전에 고정금리로 3%의 대출 받았는데 이 대출 받고 변동금리는 한 번도 3% 넘는 걸 못 봤어요. 아하. 이제라도 변동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약간 사실 애매한 게요. 대출 금리가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갈아타시려고 했었으면 올해 초에 갈아타셨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3%보다 낮은 대출 상품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2%대 후반에 혼합 상품, 그러니까 5년짜리 고정 있죠. 그런 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뭐 이렇게 해주는 업체들한테 한번 그냥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3% 밑으로 해주는 고정금리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텐데 이럴 때는 꼭 늘 말씀드리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9843님 질문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업자 내고 화물차 살 거예요. 이자가 5%가 넘는다는데 사업자 내면 대출을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사업차를 내고 안 내고는 사실상은 그 사업 업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크게 대출 금리라든가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자가 5%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 화물차 관련해 가지고 대출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사업자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여부는 크게 업력이 없으면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0119님, 네. 이 번호가 야, 의미심장한데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0119님, 작년에 직장인 신용대출 받으셨는데 올해 초에 일자리를 안타깝게 잃었습니다. 아이고. 권고사직을 하셨네요. 연장하려면은 요 상환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생계자금 대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까? 네, 일단 1번 첫 번째 연장을 하려면 이게 재직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우리 마이너스 통장 조용히 알려드릴까요? 우리 보통 약관을 네. 보면 기한이익의 상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중간에 갚아야 되는 사유 거기에 이런 직업이 변경됐거나 없어졌다는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만기를 연장을 할 때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일정 부분 기간까지는 재직증명서를 요구 안 하고 그대로 그 조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마음만 놓고 있지는 마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출에 있어서 특히나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은 중간에 상환을 안 하고 연장할 때 굳이 상환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생계자금 대출식으로 받는 대출이 있기는 합니다. 한데 한도가 그만큼 안 나올 수 있어요. 보통 뭐 햇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9413님 질문도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1주택입니다. 네. 현재 디딤돌 대출 받았는데 이 집 팔고 대출금 다 갚고 새로 아파트 분양받아서 가면 디딤돌 대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대출 다 갚고 집 팔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분양되는 아파트로 들어가셔서 그 대출을 받는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액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파트 기준이 있습니다. 뭐 300세대 이상이거나 이런 세부 요건들이 있으니까 요건 은행에 한번 알아보시고 디딤돌 대출이 안 되면 차선채, 보금자리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네요. 3009번님,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한다면 소득 기준이 원래 6천 이하까지만 가능한데 생애 최초는 7천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많은 질문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싹 모아서 숙제해서 다음 주에 전달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고 했던 햇살과 미소금융 네. 이름이 예쁜데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K꽃님님, 고정 변동 금리 갈아탈 때 몇 년 경과해야 중도상환 수수료 안 낼까요? 요 보통 3년이죠. 그렇습니다. 네, 3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